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윤지원입니다. 한 택시기사가 검은 비닐봉지를 손에 든 20대 여성을 태웁니다. 여성은 무언가에 쫓기듯 계속 빨리 가달라고 합니다. 택시기사는 며칠 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 음료에 약물을 타서 남성들을 해쳤던 바로 그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경찰은 여성의 집에서 한데 뒤섞인 약물들과 범행에 썼던 것과 똑같은 음료병들을 추가로 발견하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2월 13일 금요일 뉴스파이터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였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강북 모텔 연쇄 사망 사건 피해자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당시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숨진 분들과 어떤 관계셨습니까? 피해자분들께 미안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약물 혼자 준비하셨나요? 약물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약물 혼자 준비하셨나요? 살해 의도 있으셨습니까? 추가로 피해자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살해하신 의도가 뭔가요? 네, 김묘성 기자님,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죠. 12월 말에 이미 한 차례 상해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1월 달에 다시 한번 사망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2월 9일 20대 남녀가 또 모텔에 들어갔다가 지금 저 피해자 혼자서만 2시간 뒤에 나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기이한 행동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우 기이한 행동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나온 부분인데요. 이 여성이 범행 뒤에 혼자 모텔을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는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를 남겼다는 겁니다. 일단 지난달 28일 첫 번째 변사 사건 당시입니다. 이렇게 SNS에 문자를 남깁니다. 술에 너무 취해서 계속 잠만 자니까 나는 먼저 갈게 라고 남겼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피의자로서 일종의 알리바이를 남기려고 한 것 아니겠나. 일반적인 행동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약물을 이미 먹인 사실 자체는 시인을 했는데 그런데 저런 문자를 보냈다니까 더 수상한데요. 안진용 기자님, 저 여성 택시를 잡아 탔는데 이 택시에서도 기이한 행동을 했다고요? 네, 9일 오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저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북구 모텔 앞인데 저 여성이 모텔에서 나온 다음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택시에 탑승을 했습니다. 당시 저 여성을 태웠던 택시 기사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라면서 네. 뭔가 쫓기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여성을 태우고 멀리 간 건 아닙니다. 약 2km 정도로 9분간 주행했는데 또 택시 기사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게 통상적으로 목적지가 멀 경우 빨리 가기 위해서 빨리 가달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멀지도 않은 거리를 빨리 가달라고 하는 게 의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불과 2km면 사실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인데 택시를 타고 이 택시기사를 재촉했다는 건데 이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런데 이 여성이 도망친 다음에 저렇게 도망치듯이 사라진 다음에 남성이 그 다음 날 쓰러진 채 발견이 됐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이 긴박했던 상황 그리고 심상치 않은 정황이 담긴 이 녹취록들이 공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변사자들 발견한 당시에 이제 신고를 했지 않겠습니까? 모텔 측에서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가장 먼저 최근에 두 번째 변사자 발견 당시에 119 직원과 모텔 직원 간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119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전혀 숨을 안 쉬는 건가요? 물었더니 네. 모텔 직원이 숨을 안 쉬고 일단 몸이 굳어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요. 다시 119 직원이 응급처치 부서를 연결을 드릴 테니 잠시만 전화 끊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모텔 직원은 여기에 지금 코나 이런 거에 분비물이 다 뱉어 올라와 있다라고 네. 답변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지난달 첫 번째 변사자 발견 당시에도 모텔 직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숨을 쉬고 있는지도 가까이 와서 흔들어만 봤는데 몸이 굳어 있는 것 같다라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시신들을 발견한 저 모텔 직원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은데 이 김현지 평론가님, 지금 저 피해 남성들을 부검한 국과수의 부검 결과도 나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이 피해 남성들에 대해서 부검도 실시하고 약물 정밀 검사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척 높은 농도의 정신과 약물들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 특정 약물의 경우에는 뇌를 셧다운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네. 우리가 왜 술도 알코올도 많이 먹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그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물하고 알코올이 동시에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심장이나 호흡을 정지시키는 이런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아마 이런 끔찍한 범행이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고 추측이 가능하고요. 네. 어제 경찰에서는 이 여성을 체포한 직후에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범행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종류의 정신과 약물들 이것을 확인을 했는데 여러 종류의 약물들이 구분이 돼 있지 않은 채 하나의 그 지퍼백에 한꺼번에 섞여 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또한 그 주거지에서 범행에 쓴 빈 병뿐만 아니라 똑같은 드링크 음료 이것도 여러 병이 나온 점 등을 토대로 해서 혹시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집에서 추가로 약물도 더 발견이 됐고 이 비슷한 음료병도 발견이 됐다고 하니까 추가 피해자가 있는 거 아닌지 정말 이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 이 장윤미 변호사님, 결국의 핵심은 저 피의자가 이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수사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여성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경찰 조사에서 해당 여성은요. 이 남성들과 방 안에서 의견 충돌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을 좀 모면하고자 잠을 재우려고 약을 섞은 숙취 해소제를 먹였을 뿐이지 죽이려는 그런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의 생각은 다소 다릅니다. 2차 범행부터 약물량을 2배 이상으로 늘렸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사명에 대해서 미필적으로나마 그래도 고의성을 갖고 이런 행각을 벌인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관건은 그러면 이 해당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을지 이 여성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야만 미필적 고의라도 입증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다 이 의약품이 처방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짚어주신 대로 알코올을 그러니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섭취를 하게 되면 그 위험도가 굉장히 급증하게 되는 그런 성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여성한테 처방을 받을 때 그러면 어떤 안내를 받았느냐라고 확인을 했더니 사실 술을 마시고 이런 약을 밖에 섭취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 자체는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진술까지는 확보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가 아니라 상해 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한 상황이고요. 휴대전화 감식을 통해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나 어떤 죽음과 관련한 키워드가 이 검색했다는 그 정황이 나오게 되면 아마 살인죄로 의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상해치사인지 살인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국에는 이게 형량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네, 굉장히 크고 또 이 사망한 피해자가 2명이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 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것과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되는 건 진짜 양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해치사라는 건 최소한 상해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있지만 네. 죽음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살인죄로 적용하게 되면 아마 중형은 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건을 파헤칠수록 계획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경찰이 이 살해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저희 뉴스파이터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묘성 기자님, 황정엄 씨에게 또 다른 논란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방금 또 다른 논란이라고 하신 것처럼 사실 배우 황정음 씨는 횡령 혐의로 현재 자숙 중인 상황인데요. 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최근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른 모습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어제였습니다. 황정음 씨가 자신의 SNS에 사진과 글을 하나 올리는데요. 먼저 사진은 이러했습니다. 아이들이 쓰던 것 같은 장난감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난감 무료 나눔해요. 아이가 깨끗하게 사용한 장난감들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가져가세요. 라고 꽤 친절하게 쓰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김현주 평론가님, 저도 이 아이 장난감 무료 나눔도 많이 하고 나눔 받기도 하거든요. 저 글만 보면 뭐 그렇게 큰 논란거리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뭐 아이들 클 때 특히 옷이나 뭐 장난감 같은 거는 많이 소용이 되고 그래서 애들이 또 금방 크게 되면 못 쓰게 되니까 네. 이런 나눔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취지 자체는 분명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시작됐던 거는 이 장난감이 어떻게 놓여 있었나 아마 거기서 출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을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요, 이 폐 가구 사이에 놓여져 있거나 혹은 아니면은 비닐을 깔고 그 위에다가 마치 장난감을 다 이렇게 쏟아놓은 것처럼 네. 보이는 이런 사진들이 있으니까 이게 과연 나눔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맞나라는 의문이 제기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진을 보신 네티즌들은 이런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건 그냥 버리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장난감이 아니라 마치 폐기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나눔이라면 최소한 분류는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네티즌 반응 보니까 저 사진 보니까 이해가 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눔을 할 때도 사실은 좀 포장도 좀 해서 나누고 그러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일단 무료 나눔 자체는 선한 의도가 있죠. 그리고 올린 공지글을 보면요. 금, 토, 일, 사흘에 걸쳐서 낮 12시부터 7시까지 하겠다. 시간도 꽤 길어요. 이거 자체가 어느 정도 진정성은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데 네티즌들이 볼 때 연출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네. 왜냐면은 나눔은 좀 더 굉장히 상대방을 나한테도 소중한 거를 상대방한테 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놓여 있는 저 장난감 더미를 봤을 때는 그렇게 소중하게 다룬다는 느낌은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 방식에 있어서는 이 매너가 좀 부족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따가운 시선이 나오는 거는 최근에 황정음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황정음 씨는 개인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데 이 미등록 논란이 있었고요. 아울러 회사 돈 횡령 혐의와 관련해 처벌을 받기도 했었죠. 그래서 현재는 대외적인 활동을 못하고 아이의 육아에만 전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 나눔 글을 올렸다가 또다시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래도 저 무료 나눔이라는 게 취지 자체는 좋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런 논란을 야기했다 보니까 이 황정음 씨도 좀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정은 씨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겠죠. 다만 이제 모든 반응이 비판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비판적 반응도 있는가 하면 또 누리꾼들 중에는 황정음 씨를 좀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이런 겁니다. 사진 한 장으로 너무 몰아가지 말자 이런 걸 올리신 분도 계셨고 욕할 일은 아닌 듯하다. 필요 없는 물건을 선뜻 내놓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나눔을 하겠다는 그 마음은 좋은 것 아니냐 이런 글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 무료 나눔이라고 해도 보여지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요. 공인일수록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 더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만나봤는데 그런 사람 아니던데. 도대체 누굴 만나봤길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김묘선 기자님. 네, 보통 이렇게 어떤 분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왜 뒷담화를 한다고 네, 그러죠. 좀 오해가 있을 때 네, 저런 얘기 그렇죠. 많이 그게 하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봤을 땐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이것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번엔 누군가가 한 명이 아니라 정말 여러 명이 배우 류승룡 씨를 향해서 악플을 쏟아낸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류승룡 씨 하면 잘못한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뭐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흥행한 영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천만 배우라고 요즘 많이 하는데 천만 관객을 모은 그 영화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인정받는, 신뢰받는 배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그 활약상부터 영상으로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군사가 들이닥칠 테니 그만 용포를 벗어놓고 궁을 떠나십시오. 실수. 4월일 죽인 자를 벌하지 않고선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소. 하면 진짜 왕이 되시던가. 잘 먹어? 이거 먹어? 예? 맛있어? 아주 맛있어 죽겠어 그냥? 맛있어요. 맛있대. 요즘이 콩 먹어야 돼, 콩. 비타민. 먹기 싫은데. 먹어야 돼, 입 벌려. 야, 그럼 아예 이참에 사표 쓰고 본격적으로 닭집을 차리던가 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예,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아, 단체요? 30, 예, 가능합니다. 예. 네, 이 영화 극한 직업도 그렇고 저도 다 재미있게 봤는데 류승룡 씨 특유의 그 연기력이 정말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그런데 왜 이렇게 악플이 달렸던 걸까요? 사실 이분은 연기력 논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난타라는 이 넘버벌 퍼포먼스로 시작을 해서 언제부터 인기를 체감했냐는 질문에 대해선 최종병기 활에서 청나라 장수역을 맡았었고요. 그 이후에는 내 안의 모든 것을 통해서 연기력 인정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스타덤에 올랐고 이후 7번 방의 선물 그리고 광야 왕이 된 남자 천만 배우 대열까지 오르게 됐죠. 하지만 이후에 내리막길을 겪게 됐습니다. 네. 그 후에 출연작을 보면은 손님, 도리어가 염력 모두 잇따라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는데 이때부터 여러 악플이 달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 류승룡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이은 흥행 실패에 갑자기 암흑기가 오니 스스로 보이지 않는 창살에 날 자꾸 가두게 됐다라고 토로했고요. 또 그 시기에 댓글 문화가 한창 활발해지던 때였는데 보통 이제 믿고 보는 배우, 믿보배라는 표현을 쓰는데 본인을 그러니까요. 믿거배, 믿고 거르는 배우라는 악플이 달렸고 더 나아가서 자꾸 흥행을 말아먹는다, 국밥 배우다 이렇게 입에 담기도 힘든 악플이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좀 마음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믿고 거르는 배우다, 국밥 배우다 이런 악플들 마음에 큰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많이 쓰였겠어요. 본인이 주연을 맡은 그것도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면 마치 내 책임 같고 내가 잘못해서인 것만 같으니까 그때부터 류승룡 씨가 자기에 대한 댓글들을 상당히 좀 한번 열심히 분석을 해봤나 봐요. 네. 그래서 댓글들을 쭉 보는데 거기에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거기에 누가 대댓글을 계속 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대댓글의 일관성은요. 류승룡 씨를 굉장히 옹호하고 굉장히 칭찬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글들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시간을 들여서 하나씩 읽다가 결국에는 정말 눈물을 펑펑 쏟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한번 직접 듣고 오시죠. 어떻게 안 보게 돼요. 이렇게 보는데 누군가가 계속 만나봤는데 그런 사람 아니던데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달았어요. 근데 보니까 익숙한 이름인 것 같아. 우리 아들 이름이 강인데 캉으로 딱 했더라고. 그래서 그때가 걔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데 그때 저 펑펑 울었었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왜 이렇게 달려왔지? 뭐 때문에 이걸 하지? 그때 저한테 선물을 조금씩 준 것 같아요. 처음으로.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지 생각해보니까 좀 걷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올레길을 그렇게 걸으신 거구나. 호흡을 통해서 뭔가 좀 나쁜 게 좀 빠지는 느낌. 네, 그러니까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빠의 악플에 댓글을 달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감동적인데 류승룡 씨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지 펑펑 눈물을 흘린 이유가 이해가 되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저는 뭐 아들이 이런 글을 다는 저는 뭐 아들은 없고 딸만 있습니다만 네. 감동이 올 수밖에 없죠. 얼마나 그러니까요. 고맙겠어요. 사실은 댓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슴이 아픈 것도 있고 뭐 충격도 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네. 아들들이 이렇게 올려주고 댓글 달아주면 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 생각하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댓글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래요. 만나봤는데 그런 사람 아니던데요? 라고 댓글을 달거나 이전 작품 한번 봐보세요. 네. 라고 댓글을 올리거나 유승룡 실력파 배우입니다. 또는 제가 장담하는데 성격도 좋아. 이건 살아보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올려주니까 진심이 묻어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 글 달 때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첫째 아들. 그러니까요. 아빠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네. 이걸 달아주겠습니까? 지금은 이 첫째 아들 유광 씨인데 유광 씨는 성인이 됐고요. 둘째 아들 유건군은 아직 고등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지금도 아빠의 SNS 감석을 책임지는 숨은 주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들 덕에 힘을 얻어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급기야 아내에게 백을 선물하는가가 아닌 만들어주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니, 선물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런데 류승룡 씨, 이 뭘 만드는 게 상상이 되지가 않는데 가방을 만들어줬다고요, 김현주 평론가님? 글쎄 우리가 이렇게 대충 그 분위기를 보면 이 사람 손재주가 있겠구나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류승룡 씨는 딱 그런 이미지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손재주가 있으시답니다. 그러니까 뭘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가죽 공예를 하는데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만
직접 저렇게 펀칭,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서 네. 실 넣고 해서 가죽으로 뭘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기 힘든 걸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주게 되면은 류이비똥, 류승룡 씨가 만들었으니까 네. 류이비똥이라고 명품보다 더 인기가 좋다고 이제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승룡 씨는 두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 능력, 어떤 걸 물려주고 싶냐 이렇게 아마 질문이 들어왔었는 모양이에요. 네. 그랬더니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짧은 다리와 큰 머리, 이것을 이미 아들들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속은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당당한 아버지의 모습을 아주 목소리 높여서 자랑스럽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이 바느질도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요. 저렇게 한 땀 한 땀 만든 저 가방이야말로 정성이 가득 들어갔으니까 정말 명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또 정말 힘든 순간에 가장 크게 힘이 되는 거 가족들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방송 끝나고 나면 이 가족들에게 믿음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 마트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코미디언이라니 도대체 누구 사연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주인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들, 아빠, 나 빵 사먹게 돈 좀 줘. 자, 오늘 특가 행사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또 명절 얼마 남지 않아서. 안녕하세요. 후라이팬 냄비 보시고 가세요. 오늘 전라남도 나주에 내려왔어요. 나주 내려와서 주방용품 판매하러 내려왔거든요. 제 후라이팬 종류도 되게 다양하게 또 준비되어 있어요. 코팅력이 진짜 뛰어난 아빠와 아들. 뚜비뚜바 뚜비뚜바 개그맨 김수영입니다. 예전에 아빠와 아들. 예. 그래요? 살이 이게 내가 살이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네, 저 아빠와 아들 코너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개그맨 김수영 씨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마트에서 방송도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호객행위를 하는 게 상황극 뭐 이런 걸까요? 지금 보면 개그감은 역시나 여전한데 개그라는 장르는 이제 그리워하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빠와 아들 코너로 굉장한 인기를 누렸었죠. 유민상 씨와 함께 출연을 했었고 큰 사랑을 받았던 통통한 외모 그리고 정말 어린이 같은 목소리로 꽤 귀엽다고 호평을 받던 코미디언 김수영 씨입니다. 전성기 시절에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광고도 굉장히 많이 찍고 행사도 많아서 1년에 무려 억대의 연봉을 찍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매우 행복했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전성기는 뒤로 하고 코미디 무대를 떠나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나 화려했던 전성기가 있었는데 그 전성기를 뒤로 하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유민상 선배가 아빠와 하면 모든 거기 관객에 계신 그 방청객 분들이 아들 같이 외쳐주셨거든요. 그때 너무 좋았고요. 빵 터지는 그 웃음소리가 있거든요. 그때 정말 여기 아들을 날 일이 막 솟구쳐 오르거든요. 개그 콘서트 끝나고 난 뒤에 많은 분들께 웃음 줬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이게 없어지지? 저는 솔직히 좀 안 믿었었어요. 진짜 없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았죠. 다 모든 개그맨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네, 이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마트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건데 이 영상을 보니까 지금도 그 무대에 섰던 그 순간을 계속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그 사실 지상파 방송의 그 대표적인 개그 프로그램이 인기 1위를 모두 그 싹쓸이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개그 프로그램이 속속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김수영 씨에게 있어서 이 개콘 폐지, 이것은 김수영 씨 개인의 인생을 확 바꿔놓은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일터를 잃게 됐고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던 코미디언으로서의 꿈도 잃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인데 처음에는 본인이 얼굴이 알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알아보는 것도 좀 불편한 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것에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알아봐 주시는 것이 새로운 느낌을 가지고 살아있는 느낌을 주게 한다는 점에서 많이 변모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하는 일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이게 꿈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꿈을 잃은 순간 그때 굉장히 좌절감이 컸을 것 같아요. 최진봉 교수님.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이제 프로그램은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생계를 위해 새로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김수영 씨가 그러다 보니까 지인의 권유로 바나나 유통 사업에 도전을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바나나는 이제 먹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 바나나가 썩었을 때 만약에 판매가 안 되고 폐기 비용만 몇 천만 원이 든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 전국을 안 다녀온 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실패의 아픔을 겪고 말았다고 합니다. 네. 결국 사업 실패로 생겨난 빚을 갚기 위해서 주방용품 판매원으로 변신을 한 건데 지금은 새벽부터 창고 물건을 싣고 전국을 돌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결혼 4년 차이지만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서 가끔 아내가 자신과 결혼한 게 아니라 일과 결혼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하는 네. 생각이 들고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저 모습이 정말 뭐랄까요? 저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네. 개그로서 박수 받을 때도 뭐 박수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인생을 위해서 삶을 그럼요. 위해서 열심히 뛰는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하루 쉼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이 가슴에 맺힌 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아버지, 묘를 쓸 수가 없었어요. 묘를 살 돈도 없었고 그리고 납골당을 할 수 있는 돈도 없었고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할아버지 옆에 그냥 나무 옆에다가 수목장을 하게 됐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아직까지 머릿속에 생각났던 게 왜 아픈데 얘기를 안 했어? 라고 얘기했더니 돈이 없어 라는 말이 그 말이 제일 가슴 속에 와닿아. 네, 사람들을 웃게 해주는 일이다 보니 늘 웃는 모습만 봤었는데 저런 사정이 있었는지는 정말 처음 알았어요, 안진욱 기자님. 가난했던 집안 사정 때문에 사실 학창 시절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웃음으로 승화시키자는 마음으로 남들에게 웃음을 줬더니 정말 마음이 풍성해졌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 사랑과 기침과 가난 세 가지는 숨기기 어렵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본인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살 때부터 새벽에 쓰레기 치우는 일을 했고 고물상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돈벌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3년 정도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았고 이걸 또 부모님에 드리기도 했는데 또 하필 아버지께서 편찮으셨다는 거죠. 아버지가 담당한 말기 사실을 끝까지 숨겼지만 이 일단 가난 때문에 아버지가 제대로 된 그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한 게 마음에 한으로 남아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코미디언이 돼서 남들 앞에 서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걸 보여드리지 못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지금은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김수영 씨의 가장 큰 낙이라고 하는데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는 정말 아내랑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을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사는 김수영 씨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응원해주는 게 바로 아내라고 합니다. 네, 이 열심히 하루하루 뛰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아내분과도 행복한 시간 조금 더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시 무대로 돌아오는 그날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 최진봉 교수님. 네. 제주에서 벌어진 속옷 실종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제주도 제주시의 한 주택가에 다급한 112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분명히 어젯밤에 빨래를 널어두었는데 아침에 보니 속옷만 없어졌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전날 밤 마당 빨래 건조대 빨래를 널어뒀는데요.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여성 속옷 16장이 한꺼번에 사라졌다고 그래요. 심지어 다른 빨랫감들은 그대로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성 속옷만 감쪽까지 없어졌다고 신고를 했고 이에 놀란 가족들이 곧바로 신고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네, 김묘성 기자님. 여성 속옷만 쏙쏙
없어졌다고 하니까 이 범행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져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비슷한 신고가 여러 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올해 1월 초까지입니다. 속옷 도난 신고가 잇따라 경찰에 접수가 됐고 또 경찰은 이건 단순 분실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일 것이다라는 것의 가능성에 그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CCTV를 먼저 봅니다. 그랬더니 30대 남성이 특정이 됩니다. 네. 이 남성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노려서 마당 빨래 건조대에 속옷이 있는 그 집만 딱 골라서 침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총 8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면면도 다양합니다. 20대에서 50대까지의 여성 5명이었고요. 이들은 모두 자기 집 마당에서 속옷을 도난당했습니다. 아니, 김현주 평론가님, 도대체 저 속옷을 왜 훔친 걸까요? 그리고 저게 다 발견이 됐는지 어디에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네, 경찰들이 이 30대 남성의 집을 찾아가서 확인을 했더니 그 최근 그 도난당했다는 속옷뿐만 아니라 무더기로 속옷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 네.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여성 속옷이 무려 137장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네. 밝혀졌는데요. 최근 범행에서 훔친 그런 물건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기에 상당히 오래전에 훔친 것 같은 그런 속옷까지도 한꺼번에 보관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안진용 기자님, 지금 드러난 범행은 총 8건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137장 그리고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속옷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범행이 추가적으로 더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이 보여요. 137장. 적어도 지난해 말부터 훔친 건 아니란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는 정확한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피해자의 얘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도난 피해자는 8년 전 이사 온 뒤에 속옷이 2-3장씩 사라지는 일이 있었는데 네. 이때는 단순 분실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16장이 한 번에 없어지니 이거는 무언가 도난의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고 느꼈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겁니다. 아니, 장윤미 변호사님, 이 피해자 도대체 왜 훔쳤다고 진술을 했을까요? 경찰 조사에서 이 30대 남성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호기심에 그랬다. 어쨌든 이 진술이 상당히 어이가 없는데 그나마 다행이란 건 뭐 범인의 범행을 자백한다는 데 있을까요? 네. 이 남성 이 엄벌에 처해줘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해당 남성은 성범죄 전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30대 이 남성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을 해서요. 최근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이 여성의 속옷을 훔치는 이 심리 도대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최명기 원장님 이제 저희 뉴스바이트에 잘 출연하신 분인데 최명기 원장에 따르면 이런 경우를 물품 음란증이라고 한대요. 네. 근데 예전에 우리가 많이 썼던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성도착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 성도착증이라고 이야기하는 증상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성이 어떤 물품을 갖다가 본인이 보면서 흥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행동이 진행되는 거라고 전문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피해자분들 본인의 속옷이 저렇게 도난당했으니 얼마나 불안하셨을지 심정이 짐작이 안 되는데 이 30대 남성 성범죄 전과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여기에서 붙잡히기를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김묘성 기자님, 이 아이돌도 아닌데 도대체 누가 저렇게 인기를 끌었길래 저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네, 아이돌은 아닙니다. 아이돌은 아닌데 밴드예요, 밴드. 그러니까 정확히는 약간 직장인 밴드를 추구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멤버들을 보면요, 배우도 개그맨도 가수도 작곡가도 있습니다. 밴드 이름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좋아서 만든 아무따 밴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이 멤버들인데요. 네. 일단 베이스 기타, 리더이자 베이스 기타의 가수 홍경민 씨, 그리고 객원 보컬의 배우 차태현 씨, 드럼의 개그맨 김준현 씨, 키보드의 작곡가 조영수 씨, 기타에는 가수 전인혁 씨, 피아노에는 트로트 가수 조정민 씨가 이렇게 맡았습니다. 바로 어제 이 아무따 밴드가 첫 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을 발매하고 기념 쇼케이스가 열린 그 현장이었거든요. 기자들도 많이 왔겠죠. 근데 이 자리에서 차태현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의아하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아니 신기해서 정말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이렇게 많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아이돌도 아닌데 라면서 사실은 기분 좋았겠죠. 기분 그러니까요. 좋았지만 그래도 의아하다는 듯이 이렇게 던졌습니다. 아니 면면이 다들 너무 눈길 가는 분들이라서 저는 왜 저렇게 많이 모였는지 알 것 같거든요. 안진용 기자님. 기자들도 많이 간 건 네. 저들이 왜 모였는지 그 진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시작은 홍경민 씨의 꿈이었다고 해요. 홍경민 씨는 당연히 가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들과 마음에 맞는 이들끼리 모여서 밴드를 만드는 게 네. 꿈이었는데 멤버를 찾기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우연히 한 술자리에서 비슷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김준현 씨와 의기투합을 한 겁니다. 그게 첫 발자국이었는데 이후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작곡가 조영수 씨가 합류했고 조정민, 전인혁 씨도 함께했는데 그들 모두 한 얘기 그거였습니다. 재밌겠는데? 통상적으로 일일 때는 오, 그거 좀 돈이 되겠는데 이건데 그게 그러니까요. 아니라 재밌겠는데 네. 이건 정말로 그들의 꿈을 지향해서 만든 밴드라는 거죠. 자,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밴드 하면은 그 센터 보컬을 누가 맡냐인데 이미 너무 쟁쟁한 보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메인 보컬이 가능한 사람 제가 대충 따져서 벌써 3명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객원 보컬을 영입을 했는데 그 객원 보컬이 바로 차태현 씨라는 거죠. 자, 홍경민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출중한 보컬이 들어오면 내가 노래를 하지 않고 악기를 연주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것 같았다 하는데 그 출중한 보컬이 바로 차태현 씨라는 거죠. 네. 전문 가수가 노래를 하면은 분명히 음정 박자도 잘 맞겠죠. 그보다는 노래를 좋아하는 이들이 함께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사람들도 대기 중이라는데 이제는 다들 번호표 뽑고 있대요. 대표적인 게 그 홍경민 씨, 차태현 씨 등과 함께 용띠 클럽으로 유명한 또 한 명 장혁 씨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개그맨 문세윤 씨에 대해서도요. 야, 너 할래가 아니라 너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거는 뭐 합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너 하는 거야 하면 같이 하는 거죠. 또한 김준현 씨가 말하기 조정석 씨, 배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분도 보니까 음악에 대한 꿈이 많던데 노래할 곳 없으면은 여기 와서 해라라고 은근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고 뭉친 아무따 밴드 첫 신곡이 조금 전에 공개됐거든요. 들어보시죠. 난 네가 너무 보고 싶을 때 숨이 차도 끝없이 달려가 내 품에 너를 안고 뜨거운 눈물 흘리고 날 바라보던 너의 눈빛 그 빛이 희미해지기 전에 너의 두 손을 꼭 잡고서 저 하늘에 외쳐본다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너도 내 맘 알고 있잖아 내 눈에 널 가득 담고서 영원을 약속할게 언제라도 힘이 들 때면 내 어깨에 기대어 쉬면 돼 이 사랑의 끝이 어디라 해도 난 괜찮아. 네, 차태현 씨 오랜만에 보컬로 등장을 했는데 실력이 전혀 녹슬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저렇게 뮤직비디오까지 촬영을 한 거 보니까 단단히 준비를 한 것 같은데요. 단단히 준비를 했는데 특별한 목표치는 설정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일단 진짜 한데 모이기 어려운 정말 기라성 같은 연예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일단 오히려 직장인 밴드라는 그 본연의 색깔에 충실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리더를 맡은 홍경민 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끼리 즐거울 수 있는 게 1차 목표다. 첫 번째 목표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개그맨 김준현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합주를 모여서 할 때는 한 서너 시간 하는데 이후에 회식은 한 8시간 정도 한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이 8시간 때 그냥 웃고 떠드는 게 아니라 계속 음악에 대한 열정, 본인들의 관심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정말 밤이 깊어가고 동틀무렵에 집에 돌아가면 그 길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장인 밴드, 다른 직장인 밴드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돈 벌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도 실제로 우리가 이익 나는 일, 수익 나는 일을 하고 있진 않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김준현 씨가 꿈을 숨기진 않았습니다.
이게 해외에 갈 때 사비를 들여서라도 해외 공연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데 우리들 단가가 별로 비싸진 않으니까 차비 정도는 챙겨달라 이렇게 센스 있게 덧붙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물론 진지한 목표 있습니다. 그 피아노를 맡은 조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를 보고 직장인 밴드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를 바로 롤모델로 해주면 정말 좋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정말 음악을 즐기는 저 마음이 노래에서 그대로 느껴져서요. 앞으로 직장인 밴드 붐이 부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볼 것 같습니다. 주택가에 침투한 대마 공장. 제목만 들어도 상당히 공포스러운데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야 말았습니다. 함께 영상 확인해 보시죠. 경찰이 급습한 빌라 내부입니다. 거실 안쪽에 이렇게 들어서자 특수 조명과 환기 시설을 갖춘 재배 공간이 드러납니다. 생활 공간인 줄 알았던 곳,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던 건 다름 아닌 대마였습니다. 성인 다리만큼 자란 대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네, 이 대마 특유의 냄새가 상당히 강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웃 주민들, 인근 주민들은 정말 몰랐을지 직접 들어보시죠. 외국 사람들이겠지. 여기 노인들만 살. 냄새도 모르지만 물로 좀 이리로 알았네. 네, 인근에 어르신분들이 많이 거주 중이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라서 잘 몰랐던 것 같은데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이들은 의도적으로 좀 냄새를 숨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온실 구조는 물론이고요. LED 조명까지 저렇게 설치하는 등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재배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는데요. 이 대마 특유의 냄새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공기청정기까지 가동을 하면서 냄새 차단에도 신경을 썼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도가 엿보이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대마를 키우기 위한 저 온실 구조로 보이는 저 동이 한 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정도면 최진봉 교수님, 네. 공장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정체가 더 황당합니다. 이들의 정체를 알아봤더니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 2명이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주택에서 대마 12주를 재배한 뒤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저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 마약이 더 많이 퍼지고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저런 문제들을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안지훈 기자님,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고요? 네, 같은 수법으로 경기도 오산의 또 다른 상가 건물에서도 이 대마 재배 현장이 추가로 적발된 겁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대마 28주와 건조된 대마 4.5kg을 압수했고요. 외국인 4명을 구속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좀 우려스러운 건 지금 이 구속된 사람들이 외국인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처벌이 될지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의 법망을 쉽게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연히 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형법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의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형법에 따라서 다스려지고 처벌까지 가능한 부분인데요. 당연하지만 이렇게 실내에서 대마를 키우는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진행되고 있고요. 이 검거한 일당들뿐만 아니라 지금 텔레그램을 통해서 판매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매수한 사람들, 매수한 이후에 실제로 흡입을 했는지 여부까지 열어놓고 다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마약 범죄 점점 더 조직화되고 은밀하게 우리의 일상 가까운 곳까지 침투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 처벌도 보다 강력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손예진 씨 지금도 정말 아름다우신데 이 20살 그 시절에는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참, 그 편지 또 왔어.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고 도대체 누가 보내는 거야? 첫눈에 반했습니다. 앉아도 되겠습니까? 첫사랑 얘기나 할까?
다시 만난다. 다시 만나는 거야. 네, 이 안진용 기자님. 2002년에 개봉한 영화가 지금 등장을 했어요. 저 영화가 뭐 재개봉이라도 하는 걸까요? 와, 저 영화 저 극장에서 봤는데 네. 재개봉해서 24년 흘렀습니다. 아마 저 때쯤이면은 최진봉 교수님이 저 정도 나이였을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저 영화가 왜 지금 화제를 뭐냐면 일단 보신 것처럼 고 이은주 씨를 비롯해 차태현, 손예진 씨 등이 주연을 맡은 작품이거든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동화처럼 그려졌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와 관련해서 최근 생뚱맞게 소환된 사진이 있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사진을 먼저 보시죠. 자, 한눈에 누군지 바로 아시겠죠? 2002년 개봉한 그 연애소설 시사회 당시 촬영된 건데 20살이었던 오른쪽 손예진 씨와 14살이었던 문근영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과 정말로 다르지 않은 모습. 왜 이분들에게만큼은 세월이 비껴가는가 생각이 드는데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영상 속의 남자 주인공 누구였죠? 차태현 씨였죠. 네. 아까 아무따 밴드의 차태현 씨. 이분도 진짜 나이 안 먹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최진봉 교수님. 네. 저 사진들 뭐 화질이 지금 그렇게 좋진 않지만 네. 그래도 바로 어제 찍었다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소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방부제 미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뜻밖의 방부제 미모를 입증한 이들의 사진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이 더 재밌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연 미인의 정석 지금이랑 똑같다 이런 글도 있었고요. 세월은 또 나만 맞았구나. 우리가 다 느끼는 거잖아요. 왜 나만 네. 맞는 거야 세월은. 그리고 20년도 더 됐는데 미모가 화질을 뚫고 나온다 이런 글들도 있었는데 저 사진은요. 24년 전 시사회장에 나란히 앉아있던 손혜진 씨와 문근영 씨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단순한 추억 사진을 넘어서 한 시대의 시작을 기록한 장면처럼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톱스타 이전에 가장 투명했던 시절의 얼굴이라 주목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도 변함없는 미모를 자랑하는 저 두 여성.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동안으로 보여도 나이는 물리적으로 계속 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은 늘 교복 입은 어린 신부와 같은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 문근영 씨. 벌써 데뷔 27년 차를 맞이했고요. 나이도 3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이건 안 비밀입니다. 네. 근데 이 국민 여동생에서 국민 배우로 거듭난 이 문근영 씨가요. 이제 다음 달에 연극으로 많은 관객분들과 만난다고 하고요. 손예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 네. 않습니까?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줄줄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 과거 사진 찾아보는 게 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송 보시고 나서 이 과거 앨범 다시 보시면서 가족분들과 그때 그랬지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안진용 기자님. 도대체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출입문에 창문까지 부순 걸까요? 네, 대전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건 영상 보면서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벌건 대낮이고요.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자, 저게 뭘까요? 한 여성이 낑낑대면서 담을 넘고 있습니다. 네. 자, 처음에는 뭐지? 현관 비밀번호를 깜빡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대담하게 네. 벌건 대낮에 저러고 있죠. 근데 그 순간 와장창 갑자기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네. 담을 넘고 와장창. 혹시 창문을 깬 건가요? 창문을 깬 거 맞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금방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이 여성 집주인이 아니라 절도범이었습니다. 네. 담을 넘은 뒤에 장도리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출입문을 부수고 주택 안으로 침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그런데 지금 저게 저희 CCTV 영상이 그렇게 화질이 좋진 않지만 그럼에도 훤한 대낮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 오픈된 공간에서 저렇게 담을 넘은 거예요. 그렇죠. 이 범죄 수법이 상당히 대담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담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점이죠. 이 여성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초, 뭐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닙니다만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무려 8차례나 빈집 털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금액만 해도요. 총 1,500만 원에 이를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전문 털이범의 수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충격적인 내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분이 그 교도소 갔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안 됐어요. 우리 관내에서 범행이 계속 이뤄지고 있었어요. 근데 CCTV를 보니까 멀리서 찍힌 것밖에 없는데
2년 전에 저희가 똑같은 수법으로 30건 해갖고 구속시킨 사건이 있어요. 보니까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2년 살고 나와서 13일 만에 또 한 거죠. 이분이 여성이잖아요. 남자가 아니라서 의심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 넘었을 때 딱 넘어가는 거예요. 님, 지금 들어보니까 출소한 지 13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요. 과거에 지역에서 식당이나 주택가에 침입을 해서 무려 30차례에 걸쳐서 절도 행각을 벌였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것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었고 지난해 11월에 출소를 했는데 출소한 지 불과 13일 만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네, 이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 집에 잠복을 해 있었는데 이 여성이 피해품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장윤미 변호사님, 이 재범도 모자라서 이 여성 경찰에 거짓말까지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요. 워낙에 여러 건이 이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결국엔 이 훔친 물건 전액은 너무 다행이지만 전액 회수가 된 상황이라고 하고 너무나 짧은 기간에 정말 많은 범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이걸 소비하거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처분하거나. 이게 누범 기간 중에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가중처벌까지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곧 명절 연휴인데 또 빈집털이범들이 저렇게 기승을 부리는 게 아닌지 좀 걱정스러운데요. 여러분 문단속 정말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